한 여자가 전국의 스님들에게서 100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집에서 발견된 8만 개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녀와 수많은 스님들의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이 담겨 있었죠. 세상은 그녀를 향해 불심을 훔친 희대의 요부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동생을 위한 처절하고도 치밀한 복수극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성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모든 것을 걸고 그 위선을 파괴하려 했던 한 여성의 슬픈 복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의 푸른 어스름이 아직 도시의 빌딩 숲을 완전히 거두지 못한 시각, 서울의 심장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라데팡스 팰리스 43층을 향해 무장한 경찰 특공대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의 작전명은 아수라. 불교 세계의 싸움과 분쟁의 신을 이름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지금부터 파헤쳐야 할 범죄의 본질이 성과 속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대한 탐욕과 위선의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이다. 묵직한 강철문이 파쇄기의 굉음과 함께 종잇장처럼 구겨져 나갔다.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간 대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내부를 갈랐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명품과 현금 다발이 어지럽게 널린 타락한 부의 전시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묘할 정도의 정적과 질서였다. 수백 평에 달하는 공간은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듯 텅 비어 있었고 먼지 한 톨 없이 관리된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대원들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의 중심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티크 원목 테이블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김민서 38. 대한민국 불교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전대미문의 스캔들, 100억대 스님 연쇄 협박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 그녀는 마치 손님을 기다린 집주인처럼 태연한 자세로 간 내린 듯 김이 오르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도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오셨군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느라 몸이 좀 굳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건조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초연한 태도에 오히려 압도당하며 아파트 내부 수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이 고요한 공간에 숨겨진 진짜 지옥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 서재로 보이는 방의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서버렉으로 채워져 있었다. 수십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푸른 빛을 깜빡이며 낮은 소음으로 윙윙거리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마치 첨단 관제 센터처럼 번쩍였다. 한 베테랑 사이버 수사관이 서버에 접근해 파일 디렉토리를 여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자운사주지 2017만 315, 백년 암원주의 1019만 1102와 같은 사찰과 직책, 날짜로 명명된 무수한 동영상 파일들이었다. 그 개수는 하나, 둘, 백, 천 끝없이 스크롤을 내려도 끝나지 않았다. 잠정적으로 집계된 파일의 총량은 8만 3천여 개. 용량으로만 따져도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파일 하나를 무작위로 재생하자 모니터 화면에 충격적인 영상이 떠올랐다. 고즈넉한 산사의 다실로 보이는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성과 승복을 입은 남성이 벌이는 문란하고 외설적인 행위. 여성은 늘 같은 인물, 바로 김민서였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영상마다 바뀌었다. 존경받는 대선사부터 갓 사미계를 받은 젊은 스님까지 연령과 지위를 막론한 수백 명의 승려들이 그녀의 영상 속에 죄의 기록으로 박제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민서의 무기였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이 영상을 빌미로 전국의 사찰에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한 젊은 스님의 자살 때문이었다. 계속되는 협박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그는 유서에 김민서의 이름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를 시작으로 불교계 내부에서 쉬쉬하던 문제가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세상은 경악했다.
언론은 그녀를 가사를 입은 악마, 불심을 훔친 희대의 요부라 칭하며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성직자들을 유혹하고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10년 동안이나 완전 범죄를 이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내놓았다. 혹자는 그녀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단이라고 했고, 혹자는 거대한 배후 조직이 있는 전문 꽃뱀 사기단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가깝지 않았다. 김민서는 혼자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단 혼자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녀의 텅 빈 아파트와 거대한 서버, 그리고 8만 개의 영상 파일은 그녀의 고독하고도 치밀했던 복수국의 증거물이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도 얻으려 했던 것도 돈이나 쾌락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이 신처럼 믿고 따랐던 이 거룩한 세계의 위선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그 썩어빠진 근간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 아래 그녀의 입가에 어린 희미한 미소는 마치 자신의 소명이 마침내 끝났음을 자축하는 예언자의 그것처럼 보였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될 지옥 같은 법정 다툼과 세간의 비난 속에서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해탈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이 모든 비극과 파국의 시작점에는 세상이 까맣게 잊어버린 한 여동생의 눈물이 있었다. 12년 전의 김민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믿었던 눈물 많고 정 많은 평범한 여자였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 사찰은 마음의 고향이었고 스님들은 살아있는 부처와도 같았다. 특히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단 하나의 보물, 5살 어린 여동생 민지가 있었다. 민지는 햇살처럼 맑고 순수한 아이였다. 언니를 유달리 따랐던 민지는 어려서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스님들이 들려주는 부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꽃 같은 미소를 피워내곤 했다. 그녀의 꿈은 속세를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비구니가 되는 것이었다. 민서와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속세의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 민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결국 20살이 되던 해 민지는 지혜라는 법명을 받고 삭발한 뒤 오랜 인연이 있던 남쪽의 유서 깊은 사찰 청암사로 들어갔다. 민서는 동생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꽃다운 나이에 힘든 수행의 길을 선택한 동생이 안쓰러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청암사를 찾아 온갖 영양제와 간식을 챙겨주곤 했다. 갈 때마다 동생은 더욱 청아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회색 승복은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 그녀에게 잘 어렸고 맑게 빛나는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듯 깊어 보였다. 민서는 그런 동생을 보며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동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찾았다고, 가장 안전하고 성스러운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 끔찍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동생이 출가한 지 2년이 되던 어느 겨울밤 민서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청암사의 주지 스님이었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민지가 밤늦게 절에서 뛰쳐나갔는데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불안한 마음에 민서는 한달음에 청암사로 달려갔다. 절의 스님들은 모두 당혹스러운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민지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주지 스님은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 괜히 일이 커지면 지혜 행자에게도 좋지 않다며 만류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지만 경황이 없던 민서는 그저 동생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 꼬박 이틀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동생을 찾아 헤맨 끝에 민지는 사찰 뒤편의 깊은 계곡, 얼어붙은 폭포수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다. 민지의 모습은 처참했다. 얇은 승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맨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한때 햇살 같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언니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파르르 떨 뿐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민지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진단받았다. 그리고 며칠 뒤 간헐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온 동생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민서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 청암사의 주지 덕사는 신도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인자한 미소와 깊이 있는 법문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추악한 욕망을 숨긴 짐승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맑고 순수한 민지를 눈여겨보았고 특별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밤늦게 자신의 방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차를 마시며 법문을 들려주는 듯 했지만 이내 색 또한 공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민지를 겁탈했다. 어리고 순진했던 민지는 저항할 수 없었다. 주지 스님은 부처님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수행의 과정이라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덕산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변태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다른 중진 스님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민지가 그들에게 몸을 바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기기까지 했다. 십수명의 스님들이 갓 20살을 넘긴 어린 비구니의 몸과 영혼을 밤마다 돌아가며 짓밟았다. 그들에게 민지는 깨달음을 위한 도구이자 지루한 산사 생활의 유희거리에 불과했다. 마침내 민지의 정신이 무너지던 그날 밤 덕사는 민지에게 이제 너의 공덕이 다했으니 새로 들어온 행자에게 이 수행의 기회를 넘겨주어야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이 수행이 아닌 끔찍한 유린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절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길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마음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찰에 그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벽이었다. 덕산과 스님들은 지역 사회의 막강한 유지였다. 그들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의 망상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민지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꽃뱀으로 몰아갔다. 사찰의 신도들은 우리 스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며 민서의 가족을 비난했고 언론조차 자극적인 가십거리로만 사건을 소비할 뿐이었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증인은 없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 민서는 멀리서 자신을 보며 비웃는 덕산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김민서의 세상은 멈추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심장 안에서 차가운 강철이 벼려지고 있었다. 신도, 법도, 세상도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리라. 그들의 성스러운 가면을 벗겨내고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동생을 파괴한 그들의 무기였던 욕망을 이제는 자신이 휘두르는 복수의 칼날로 만들리라. 그날 이후 김민서는 웃음을 잃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바칠 거대하고도 잔혹한 복수국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부처에게 귀의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그녀가 귀의한 부처는 자비의 부처가 아닌 복수와 파괴의 신 아수라였다. 김민서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계획되었다. 그녀는 먼저 적을 알아야 했다. 2년 동안 그녀는 전국의 도서관과 불교대학을 돌며 방대한 양의 불교 경전과 교리, 사찰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녀의 지식은 어지간한 스님들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최고급 헬스클럽과 에스테틱에 등록해 자신의 몸을 조각처럼 가꾸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이자 적을 함락시킬 성체였다.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첫 번째 사냥에 나섰다. 그녀의 목표는 덕산과 가까웠던 스님들부터 시작해 부패와 위선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국의 주지승들이었다. 그녀는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독실한 불자라는 가상의 신분을 만들었다. 수억 원의 시주금을 들고 사찰을 찾아가 주지와의 독대를 요청했다. 그녀의 해박한 불교 지식과 막대한 재력, 그리고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듯한 청초한 아름다움에 위선적인 스님들은 쉽게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는 그들의 영적인 공허함과 세속적인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스님의 법문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입니다. 저의 이 어리석은 육신마저 보시하여 스님의 더 큰 깨달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녀는 불교 용어를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의 육체를 공약물처럼 바치는 행위를 구도의 한 과정인 것처럼 포장했다. 탐욕에 눈이 먼 스님들은 그녀의 유혹을 보살의 공덕행위라며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모든 만남을 기록했다. 핸드백, 찻잔, 머리핀, 사찰의 불상 눈에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다실, 호텔, 심지어 법당 안에서까지 그녀는 그들의 위선이 벗겨지고 탐욕이 드러나는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담았다. 그녀에게 그 시간은 쾌락이 아닌 고문이었다. 동생을 파괴했던 그 역겨운 행위들을 스스로 재현해야 할 때마다 그녀는 영혼이 갈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카메라의 붉은 녹화 불빛을 볼 때마다 정신병원, 차가운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고 전장이었으며 동시에 재물이기도 했다. 첫 번째 영상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변호사나 조직폭력배를 쓰지 않았다. 직접 스님을 찾아가 태블릿 PC로 조용히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본 스님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 신도들의 존경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이 영상의 소멸을 위해 보시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많을수록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요구 액수는 자비가 없었다. 사찰의 1년치 예산에 버금가는 거액이었다. 스님들은 저항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돈이 아까우시면 이 영상을 불교 총무원과 언론사에 공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찰의 공금을 횡령하고 신도들을 속여 모은 돈을 그녀의 계좌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명, 2명, 그녀의 거미줄에 걸려든 스님은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그녀는 1명에게서 받은 돈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사고 더 큰 시주금을 미끼로 더 높은 직위의 스님에게 접근했다. 때로는 먼저 협박한 스님을 이용해 다른 부패한 스님을 소개받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가 김민서에게 약점이 잡힌 줄도 모른 채 그녀의 거대한 복수 네트워크를 스스로 확장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10년간 그녀가 구축한 지옥의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불교계의 이름난 사찰 대부분을 촘촘히 얼검했다. 그녀의 컴퓨터 서버에는 8만이 넘는 죄악의 기록이 쌓여갔고 그녀의 비밀 계좌에는 100억이 넘는 검은 돈이 흘러들었다. 하지만 이 길고 외로운 여정은 그녀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1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꿈에는 늘 동생의 텅 빈 눈동자와 역겨운 스님들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차가운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조난의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그녀가 새롭게 목표로 삼은 한 젊은 주지승이 그녀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다른 스님들과 달랐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그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민서는 그의 죽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괴물들과 싸우면서 자신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의 강철 같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비집고 경찰의 수사망이 맹렬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김민서가 구속된 후 세상은 그녀를 향해 온갖 돌을 던졌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변호사 선임을 거부했고 경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녀의 목표는 부패한 종교계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고 그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자신의 남은 삶이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그 대가로 기꺼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변명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그녀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다. 이름은 오진우. 정년 퇴임을 몇 년 앞둔 열정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찾아볼 수 없는 늙은 변호사였다. 그는 수십 년간 온갖 흉악범과 파렴치범들을 변호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김민서 사건 역시 그에게는 종교인을 등친 희대의 사기꾼 사건 정도로 여겨졌다. 그는 그저 서류 절차에 따라 적당히 변호하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을 뿐이었다. 첫 접견에서 오진우는 김민서에게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다.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만 불리해집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의 기계적인 권유에 김민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오진우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독한 여자군. 알아서 하라지. 사무실로 돌아온 오진우는 증거물로 제출된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을 마주하고 한숨을 쉬었다. 8만 개가 넘는 영상 파일과 100억 원의 자금 흐름이 담긴 수사 보고서는 산더미 같았다. 그는 마지못해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역겨움과 혐오감에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용 포르노 영상이 아니었다. 김민서는 모든 영상의 날짜, 장소, 인물뿐만 아니라 그날 스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 내용, 사찰의 내부 비리 정황, 심지어 그들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정보까지 태그를 달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다. 그것은 마치 한 거대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보도 기자나 정보기관의 비밀 파일처럼 체계적이었다. 100억 원의 자금 흐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 돈을 사치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더 정교한 장비를 사거나 사찰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정보원을 고용하는 등 복수라는 목적을 위해 재투자되고 있었다. 오진우의 무기력한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에 의한 범죄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김민서가 첫 번째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청암사의 주지 덕산의 파일을 찾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김민서가 남긴 10년치의 기록을 쫓았다. 그것은 한 여자의 집요한 복수극의 기록이자 거대 종교 집단 내부의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낸 수술 기록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는 12년 전 청암사에서 일어났던 비군이 실종 및 정신이상 사건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에는 작게 보도되고 묻혔던 사건이었다. 피해자의 이름은 김민지. 그리고 그 언니의 이름이 바로 김민서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오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민서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보다 그녀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깊이를 먼저 보게 되었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라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심연으로 걸어 들어간 피해자였다. 다음 접견일 오진우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김민서를 마주했다. 그는 김민서의 범죄를 나열하는 대신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12년 전 동생 김민지의 사건 파일이었다. 김민서 씨, 당신의 복수는 끝났을지 몰라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모은 이 증거들은 단순히 당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 쓰일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 동생의 억울함을 풀고 법의 이름으로 저들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칼입니다. 당신이 만든 8만 개의 지옥을 이제는 정의를 위한 8만 개의 증거로 만듭시다. 내가 돕겠습니다. 처음으로 김민서의 동공이 흔들렸다.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거나 이용하려 들 뿐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늙고 지친 변호사는 그녀의 죄 너머에 있는 상처와 진실을 똑바로 바라봐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씨였다.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고독과 절망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도 두려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마침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김민서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제 동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것은 한 여인의 기나긴 조난이 끝나고 진정한 의미의 구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원한을 넘어 썩어빠진 세상을 향한 거대한 싸움으로 전환될 참이었다. 오진우 변호사와 김민서의 연대는 굳건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단단했다.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한 개인과 부패한 승려들 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득권의 성체, 즉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의 시스템 전체와의 전쟁으로 번져나갔다. 김민서의 8만 개 영상 파일과 100억 원의 자금 내역이라는 스모킹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섰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향했다. 조계종은 주요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와 후원금을 뿌리며 여론전을 시작했다. 불교계를 뒤흔든 희대의 요부라는 초기의 자극적인 프레임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했다. 언론은 김민서를 불교 전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단 세력의 사주를 받은 인물, 혹은 거대한 배후 조직을 둔 전문 사기단으로 몰아갔다. 그녀의 개인사와 가족 관계까지 파헤쳐지며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동생 민지의 이야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언니에게 조종당한 비운의 여성으로 왜곡되었다. 그녀의 10년간의 고독한 복수극은 돈과 남자를 밝히는 한 여성의 탐욕이 빚어낸 추악한 범죄로 둔갑했다. 두 번째 공격의 화살은 오진우 변호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오진우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수십 년간 국선 변호를 하며 겪었던 작은 실수나 패소했던 사건들이 부풀려져 무능하고 부도덕한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덧씌웠다. 심지어 그가 과거에 변호했던 성범죄 사건까지 들춰내며 원래부터 성범죄에 관대한 인물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오진우의 사무실에는 밤낮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의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를 감시했다. 수십 년간 달코 다른 그였지만 이토록 조직적이고 집요한 공격은 처음이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환멸을 넘어 거대한 시스템이 한 개인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온몸으로 체감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은 바로 신도들을 동원한 것이었다. 조계종은 전국 사찰의 주지들에게 지시를 내려 신도들을 선동했다. 외부 세력이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불교를 음해하고 탄압하려 합니다. 부처님을 지키고 법등을 수호합시다. 순진한 신도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존경하는 스님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처였고 김민서는 그 성스러운 세계를 파괴하려는 마녀였다. 수만 명의 신도들이 불교 탄압 중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고 오진우 변호사와 김민서의 사진을 불태우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 거대한 종교적 광기는 사법부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검찰의 수사는 더뎌지기 시작했고 담당 검사는 노골적으로 부담감을 표출했다. 재판부 역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민서가 제출한 8만 개의 영상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김민서와 오진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세상은 그들의 진실에 귀를 닫았다. 그들이 내미는 증거는 힘을 잃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함성에 묻혀버렸다. 접견실의 차가운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과 패배감이 흘렀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김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했다. 저들은 하나의 국가와 같아요. 자신들만의 법과 질서, 군대 신도와 언론을 가졌죠.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진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베테랑 변호사였지만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하고 있었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은 힘없는 자들의 공허한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김민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읽은 듯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자조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변호사님, 저들은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싸우길 바라고 있어요. 그곳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니까요. 규칙도 심판도 모두 자기들 편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판을 뒤엎어야 합니다. 저들이 만든 경기장 밖에서 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싸워야 해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상 파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향했다. 마치 10년간 자신이 모아온 검은 돈의 행방을 좇는 듯 했다. 바로 100억 원. 저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김민서가 제시한 핵심 문제는 명확했다. 기존의 법과 상식, 여론이라는 틀 안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싸움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파격적인 한 수가 필요했다. 그것은 법정에서의 승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던지는 거대한 질문이자 썩어빠진 시스템의 심장을 겨누는 마지막 비수가 되어야 했다. 다음 접견일 김민서는 오진우 변호사 앞에 자신의 모든 구상을 담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그녀가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100억 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계획서였다. 오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의 눈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변론 전략서가 아니었다. 사회개혁 프로젝트에 가까운 거대하고도 치밀한 청사진이었다. 계획의 핵심은 간단했다. 김민서가 10년간 스님들에게서 뜯어낸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했다. 첫째, 참회와 자정의 재단 설립. 계획서의 첫 번째 항목은 참회와 자정의 재단 가칭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 설립이었다. 이 재단은 김민서의 100억 원을 기본 자산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 1. 종교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단과 교리에 가로막혀 고통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센터와 쉼터를 건립하고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그녀의 동생 민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었다. 2. 불교개혁운동 지원. 현재 불교계 내부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있는 젊고 양심적인 개혁 성향의 스님과 제가 불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사찰 재정 투명화 운동, 교리 현대화 연구, 민주적인 종단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후원하여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 3. 독립적 감시 기구 운영. 종교계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독립 언론 및 시민단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교계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외부의 건강한 감시와 비판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둘째, 국민 참여형 환원 방식. 김민서는 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자신이나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대신 사회 각계각층에서 존경받는 인사들 전직 대법관, 시민운동가, 의사, 언론인 등로 구성된 국민신탁위원회를 조직하여 재단의 운영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재단의 모든 자금 흐름과 사업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100%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참회의 8만 배 퍼포먼스. 그리고 계획서의 마지막 장에는 오진우조차 숨을 멈추게 만든 파격적인 제안이 담겨 있었다. 김민서는 자신의 재판 최후 변론이 끝나는 날 법정 앞에서 8만 3천 개의 영상 파일을 상징하는 8만 3천 배의 절을 올리겠다고 했다. 각각의 절은 자신이 기록한 한 건의 죄악에 대한 참회이자 그 죄악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이며 동시에 불교계의 진정한 자성을 촉구하는 침묵의 외침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계획서를 다 읽은 오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류와 김민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제안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공익재단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재판부에 반항하는 행위로 비춰져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김민서 씨,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건 법정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로 도박을 거는 것과 같아요. 오진우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민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변호사님, 어차피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 저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감옥에 가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겁니다. 제 동생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겠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까?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싸움의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김민서 대 피해자 불교계라는 저들의 구도를 부패한 기득권, 종교대 정의로운 개혁 세력의 구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 100억은 더 이상 저의 범죄 수익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가 신도들에게서 갈취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받으며 쌓아 올린 부패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부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진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사적인 복수심을 넘어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거대한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김민서는 이 계획을 통해 자신의 죄를 씻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은 인생과 사회적 평판까지 전부를 던져 이 싸움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것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오진우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지치고 무력했던 눈에 다시금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 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범죄자들을 변호해왔지만 이처럼 자신의 죄를 사회적 정의를 위한 무기로 전환시키려는 의뢰인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그가 변호사 인생 마지막에 마주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이 될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오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지옥에서 가져온 그 돈으로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을지. 이 늙은 변호사가 당신의 마지막 도박에 함께 베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차가운 아크릴 판 위에서 보이지 않게 겹쳐졌다. 그때부터 그들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법정 내에서의 증거 싸움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들은 재판을 세상 전체를 향한 거대한 연극 무대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오진우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변호사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국민신탁위원회 구성을 타진했고 김민서의 계획을 지지하는 젊은 언론인들을 통해 조금씩 여론의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가장 조용하고도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김민서 사건의 최종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대법정.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방청객과 기자들로 인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조계종 총무원 간부들과 덕산을 비롯한 피고인 스님들이 최고급 로펌,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굳은 표정의 김민서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오진우 변호사가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재판은 조계종 측 변호인단의 화려한 언변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김민서를 계획적으로 종교의 신성함을 이용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녀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불법적인 함정 수사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조차 거대한 종교단체를 상대로 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듯 미지근한 태도로 공소 사실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방청석에서는 김민서를 향한 야유와 비난이 간간히 터져나왔다. 드디어 오진우 변호사의 최후 변론 차례가 되었다. 모두가 그가 선처를 호소하는 상투적인 변론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난 오진우는 피고인석의 김민서가 아닌 증인석에 앉아있던 덕산을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피고인 김민서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다. 오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대신 저는 오늘 이 땅에 무너져 내린 불교의 양심과 정의를 변호하고자 합니다. 증인 덕산 스님, 당신은 스스로를 부처의 제자라 칭하며 수많은 신도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율, 불살생과 불싸움의 가르침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덕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 여린 비구니의 영혼을 짓밟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은 살생이 아닙니까?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밤마다 벌인 추악한 욕망의 축제는 사음이 아니었습니까? 당신들은 한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럽혔습니다. 피고인 김민서는 법을 어겼을지언정 당신들은 인간의 도리와 종교의 근본을 어겼습니다. 오진우의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는 김민서의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그 범죄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더 거대한 죄악의 실체를 정면으로 겨누었다. 그는 불교 경전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덕산과 스님들의 위선을 조목조목 파헤쳤다. 그들의 탐욕이 어떻게 사찰의 공금을 횡령하고 신도들을 기만했는지, 그들의 위선이 어떻게 불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더럽혔는지를 폭로했다. 이것은 법률 변론이 아닌 한 종교의 타락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었다. 덕산의 얼굴은 점차 잿빛으로 변해갔고 그를 둘러싼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재판장이 김민서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10년간 침묵과 위약의 가면 속에 자신을 가둬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의외였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제 분노를 표출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낳기도 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증오와 경멸의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마주했다. 저는 12년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라 믿었던 자들의 손에 영혼이 갈갈이 찢겨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법에 호소했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성벽 앞에서 저의 진실은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이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법이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수라가 되어 그들의 지옥을 직접 만들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법정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난 10년간 저는 8만 3천 개의 죄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은 저들의 탐욕과 위선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이 더러운 돈을 단 한 푼도 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법정의 문이 열리며 일단의 사람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백발이 성성한 전직 대법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존경받는 여성 시민운동가, 그리고 양심적인 탐사보도 기자. 오진우 변호사가 비밀리에 조직한 국민신탁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그들은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김민서를 지켜보았다. 김민서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재판장을 향해 선언했다. 저는 오늘 이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이 돈으로 참회와 자정의 재단을 만들어 제 동생과 같이 종교의 이름 아래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썩어 빠진 종교계를 바로 세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사회의 어른들께서 그 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속죄이며 저들의 죄를 대신한 참회입니다.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감탄, 혼란이 뒤섞인 함성이 터져나왔다. 조계종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모독하는 쇼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뒤였다. 그리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방청석 한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스님들과 비구니,
수십 명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김민서를 향해 합장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불교계의 개혁을 외치다 핍박받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김민서의 파격적인 선언에서 불교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들의 침묵의 합장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지지의 표현이었다. 낡고 부패한 구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김민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법정의 가장 높은 곳, 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곳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의와 희망을 향한 새로운 여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희대의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거대한 위선에 맞선 시대의 투사였다. 재판부의 판결은 세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김민서의 공갈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죄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인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와 종교계에 던지는 무거운 질문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실상의 사회적 승리였다. 반면 주범 덕산을 비롯한 핵심 가해자 스님들에게는 성폭력 및 교사, 사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은 마침내 12년 만에 김민지의 찢겨진 삶에 응답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김민서를 저주하는 광신도들의 함성이 없었다. 대신 수많은 시민들과 젊은 불자들이 모여 김민서와 함께하는 불교자정 운동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김민서가 법원 건물을 나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약속대로 수많은 카메라와 인파 앞에서 묵묵히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8만 3천 개의 죄악과 상처, 참회와 희망을 담아 첫 번째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8만 3천 배는 그날 이후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사회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김민서가 내놓은 100억 원을 씨앗으로 설립된 보리수 재단 참회와 자정의 재단이 바꾼 새 이름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숲속에는 민들레 쉼터라는 이름의 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보리수 재단의 1호 사업인 이곳은 종교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전문 시설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 건물 안에서는 미술치료, 원예치료,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거나 고통받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지하며 웃음과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곳의 한쪽 작은 화단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바로 김민서였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그녀는 보리수 재단의 상임 이사직 제안을 고사하고 이곳 민들레 쉼터의 평범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한때 복수의 화신처럼 차갑게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는 깊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타인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언니, 이것 좀 봐. 우리가 심었던 상추가 이렇게나 많이 자랐어. 맑은 목소리와 함께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10년 넘게 정신병원의 차가운 벽에 갇혀있던 민지였다. 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쉼터의 전문적인 치료 속에서 그녀는 기적처럼 조금씩 자신의 세계를 되찾고 있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는 다시금 삶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지는 갓 따온 상추를 든 채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김민서는 10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이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었음을 느꼈다. 불교계에도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김민서 사건을 계기로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보리수 재단의 지원을 받은 젊은 개혁파 스님들이 종단의 주요 요직에 오르기 시작했다. 사찰의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대폭 개선되었다. 부패한 스님들은 스스로 가사를 벗거나 대중의 외면 속에 설 자리를 잃었다. 사찰은 더 이상 기복과 탐욕의 거래 장소가 아닌 진정한 수행과 나눔,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오진우 변호사는 은퇴 후 보리수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아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인생 마지막에 만난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 법의 진정한 역할은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들레 쉼터의 언덕 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쉼터의 가족들과 보리수 재단의 후원자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불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김민서는 동생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가야금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덧 백발이 된 오진우 변호사가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자극적이고 추악한 스캔들은 이제 한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피워낸 위대한 서사시로 기억되고 있었다. 8만 개의 성관계 영상이라는 지옥의 기록은 8만 개의 희망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뿌려졌다. 김민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가장 어두운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눈부신 유토피아의 꽃을 피워낸 시대의 아수라이자 진정한 보살이었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그들이 만들어낸 평화로운 풍경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